받아줄 응급실이 없어서 환자가 떠돌다가 사망하는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남성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을 돌다가 사망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7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송 도중에 숨졌거든요. 사건 좀 정리해 주실까요? 7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119 구급대가 왔고 119 구급대는 10분 만에 와서 이제 이송할 병원을 찾았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결국은 이 환자가 경기도 남부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기도 북부에 있는 의정부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가는 도중에 사망했고 병원 도착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도 남부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북부까지 가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 이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일에도 있었고요. 지난 3월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이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응급 환자의 진료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병실이 없어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이 가지고 있는 뭐 전체 병상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 보통 1000병상쯤 되고 이 환자들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 비는 병실이 뭐 150개 1,400병상짜리 병원이면 200개씩 비게 됩니다. 중환자실도 비슷하게 비는데요.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입원하고 수술하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사들이 병원에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병원이 비응급 환자를 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병상이나 수술장이나 중환자실이나 의사를 긴급한 응급 환자를 위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인력, 남는 병실만 응급 환자를 위해서 쓰고 그게 다 차면 응급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하는 관행적인 진료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응급실이라고 하면 진짜 응급한 환자를 받기 위한 그런 곳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급 환자보다 비응급 환자 진료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원 전체에서요. 네, 그러니까 병원 응급실에서가 전체에서. 아니고. 예, 네. 응급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응급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의사들은 또는 병원은 경증 환자가 많고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환자를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응급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증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응급 환자 수는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구당으로 치면. 그런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숫자는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적으니까 그만큼 적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응급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이 아니고 응급 환자가 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환자를 입원시킬지 수술장에 보낼지 중환자실로 보낼지 귀가를 시킬지를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체류하는 시간,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응급실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은 응급 환자가 오면 눕혀놓고 병실이 없다, 수술장이 없다, 중환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계속 눕혀놓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의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응급 환자가 실제로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도 응급의료센터는 사실상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경증 환자가 오면 받아주고 중증 환자가 오면 의사가 없다, 병실이 없다, 중환자실이 없다고 거부하니 응급센터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이 외래 환자,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우선시하고 응급 환자를 후순위로 놓으니까 네. 병원에 있는 병실 수술장 수술할 의사를 응급 환자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당장 생사를 오가는 위급 환자인데도 병원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응급 환자를 병원이 받아서 진료했을 때보다 네. 다른 곳으로 보내서 진료하는 게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빈 공간이 있는데도 환자를 안 받거나 또는 병원에 병실이 있는데도 외래에서 입원할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안 네. 받거나 수술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에서 입원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안 받거나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드타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증 외상 중에서도 출혈이 많이 나서 이제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네. 그 최종 처치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은 한 2시간, 뇌졸중은 보통 한 3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의 발생에서부터 이제 최종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를 이송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시간은 이보다 더 짧아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나면은 119를 타고 이송을 하면서 구급대원이 직접 전화를 돌려서 병원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네. 왜 사고 시 실시간으로 인근 병원에서 뭐 인력 배치라든지 이제 환자의 배치가 왜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이렇게 그 119 상황실에서 일일이 병원에 물어보고 받을 수 있냐, 못 받겠냐,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연락하고 그게 한두 병원이 아니고 거부하는 곳이 많아지면 10곳, 20곳에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정말 그 중증 환자로 넘쳐나는 상황이 되면 먼저 119 구급대 상황실에 얘기해서 지금 우리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마라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지 않죠. 네. 네. 그렇게 미리 우리는 응급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응급 환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야 병원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외국의 상황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병원 응급실의 환자 수용 인원 자체가 워낙 적다. 앞서서도 인력 부족이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국내 응급의료센터의 규모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보통 그 큰 대학병원이 1년에 보는 환자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고요. 큰 대학병원이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적은 수의 환자를 보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병원의 한 절반 가까이가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병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응급실의 규모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응급실이 충분한 수의 인력을 고용하고 신속하게 응급실에서 환자를 병실이나 수술장이나 중환자실로 보내니까 가능한 거죠. 네. 응급실이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데 가뜩이나 적은 응급실에 경증 환자, 비응급 환자가 포화 상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경증 환자의 비중이 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예. 우리나라 응급실의 경증 환자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을 가지고 경증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경증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네,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의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증 환자 이송 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왜 있는 거죠? 이제 응급실 입장에서는 또는 응급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보면 네. 지금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문제는 응급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중환자인지 경환자인지를 모르죠.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형 병원을 가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네. 119 구급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의사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에서 뭐 CT 찍고 MRI 찍고 혈액 검사하고 해봐야 이게 병의 원인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119 구급대가 검사도 하지 않고 중증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을 기준으로 중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증 여부를 판단하면 중증이라고 판단하는 환자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은 실제로 경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응급 환자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증 환자를 못 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응급의학의 특성상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증 환자를 못 보는 정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와서 검사해봤더니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증 환자를 많이 봐야 되니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전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는 휴일이나 뭐 갈 수 있는 곳이 막상 가면 응급실뿐이잖아요. 자기가 뭐 경증인지 중증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경증 응급 환자가 왔을 때는 이제 응급실에 대기보다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이제 판단하기에 중증은 아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의 네. 응급실 또는 응급센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지금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빨리 뭔가 좀 처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을 가셔야죠. 네. 지금 문제는 환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병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국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곳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 응급의료센터가 늘어나도 의사가 없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중증 응급 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게 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큰 응급센터, 중증 응급센터의 숫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요. 네. 그게 효과를 내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실에 전문의가 많아야 되고 네. 그 응급실에 와서 이 환자가 수술받을 환자면 빨리 병원에 수술을 해줘야 되고 중환자실로 가야 되면 중환자실 병상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 또는 네. 진료의 관행이 우리나라 병원에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과 진료의 관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응급의학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지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연봉 수준은 우리나라 한 30개 되는 전문 과목의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할 때는 그 뭐랄까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그 전문 과목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네. 또는 그 규칙적이라서 워라밸이 그렇게 나쁜 전문 과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